저 사람 남편 총살당했대. 곧 저 여자도 그렇게 되겠지? 자강도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삼중으로 둘러친 철조망에는 녹이 슬어 비 오는 날이면 붉은 물이 흘러내렸어요. 50m마다 세워진 감시탑에서는 AK 소총을 든 경비병들이 24시간 교대로 감시를 섰고 정문 앞 검문소에서는 매일 아침 출입자들의 가방을 하나하나 뒤지는 소리와 군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금속이 타는 듯한 독특한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리정화가 12년째 목숨을 걸고 일하던 핵연료 연구소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 정화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46살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가 지난 1년 사이 부쩍 늘어나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옥수수로 만든 죽을 한 그릇 끓여 먹고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옆집 문틈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연구소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7시 버스는 늘 10,000원이었는데 땀 냄새와 마늘 냄새, 그리고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가 답답했어요. 정화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3월의 자강도는 아직 쌀쌀해서 산등성이마다 잔설이 남아 있었고 강물은 얼음이 녹으며 탁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옆 사람의 팔꿈치가 옆구리를 찔렀고 앞에 선 아저씨의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7시 30분 연구소 정문 앞에 내렸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여미고 검문소로 걸어갔는데 평소보다 검문이 삼엄해 보였어요. 출입증을 꺼내 게이트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B- 하는 경쾌한 소리 대신 빨간 불이 깜빡이며 출입 불가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어요. 정화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다시 한번 대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뒤에서 출근하던 동료들이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등을 따갑게 찔러왔고 누군가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요? 뒤에 선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켰어요. 경비원이 초소에서 나왔는데 50대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화의 출입증을 받아들고 초소 안으로 들어가 검은색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화는 게이트 옆에 서서 기다렸는데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출근하는 동료들이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7분. 8시까지 연구소장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지각하면 안 됐거든요. 5분이 지났습니다. 경비원이 나와 출입증을 돌려주며 게이트를 열어줬어요. 들어가십시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출입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는데 연구소 본관까지 이어진 100m 길을 걸으면서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본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고 복도 바닥의 리놀륨은 오래돼서 군데군데 들뜨고 금이 가 있었어요. 정화의 구두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3층 실험실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올랐어요.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어요. 배급이 줄어든 지 이미 몇 달째였거든요. 실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는데 이미 동료 연구원 대여섯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화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나누던 대화가 뚝 끊겼어요. 모두가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는데 그 침묵이 소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정화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던 김현숙 연구원이 슬쩍 의자를 20cm쯤 옆으로 밀어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책상 밑에 넣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실험실에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로그인 화면이 뜨자 4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매일 접속하던 공유 폴더 12개 중 6개가 권한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거든요. 정화는 마우스를 클릭해봤지만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스템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연구소장 주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파일 몇 개를 들고 3층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박철수 연구원이 정화를 보더니 갑자기 옆 복도로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연구원 15명이 디귿자 형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평소 앉던 창가 자리로 가려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정화는 잠시 멈칫하다가 맨 뒤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으려는데 삐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어요. 연구소장 리명철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회색 인민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모두가 일어나 격례했고 소장이 손을 들어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소장은 이번 분기 우라늄 농축 목표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화는 노트에 메모하며 듣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소장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리정화 동무. 정화는 펜을 든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이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는데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났어요. 예, 소장 동무. 다음 주 월요일부터 3호 프로젝트 책임자를 김현숙 동무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어. 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호 프로젝트는 자신이 2년 반 동안 맡아온 핵심 연구였거든요. 우라늄 농축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였고 올해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였어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알겠습니다, 소장 동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어요. 정화는 자리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방금 쓴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잉크가 번져 얼룩이 졌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슬쩍 의자를 더 밀어 거리를 벌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당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더 수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정화는 가방을 두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층 식당 문을 열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옥수수밥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배식대 앞에 서 있는 연구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식대로 갔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슬쩍 옆으로 비켜섰어요. 정화 앞에 2m 정도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정화는 쟁반을 들고 배식대로 다가갔어요. 배식하는 50대 아주머니가 밥을 푸며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국을 뜰 때 국자가 쟁반에 부딪히며 국물이 튀었어요. 조심하세요. 정화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혀를 찼어요. 정화는 쟁반을 들고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6개 테이블이 모두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구석에 4자리짜리 테이블 하나만 비어 있었어요. 정화는 그리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고 앉으려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3명이 쟁반을 들고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았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떴습니다. 옥수수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키니 목이 막혀 물을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민 동무 부인 아냐? 응, 들었어. 반당 분자래. 자식들도 불쌍하네. 대학생이랑 사관생도잖아. 쯧쯧 시간 문제지 뭐. 정화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어요. 쟁반을 들고 일어나 배식구로 갔습니다. 잔반통에 음식을 버릴 때 밥과 국이 통 안으로 떨어지며 철퍼덕 소리를 냈어요. 배식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화는 쟁반을 반납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3월의 흐린 하늘이 보였는데 언제 비가 올지 모를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정화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딸 서유는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아들 진호는 사관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남편 성민이 사라진 후로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어요.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에 옥수수차를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니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딸 서윤의 목소리였는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윤아, 무슨 일이니?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서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천천히 말해봐, 윤아. 오늘 아침에 교수님이 바뀌었어요. 갑자기요? 김철수 교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 새 교수님이 오셨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첫 수업 시작하자마자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서윤이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혁명 가정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가? 반당 반혁명 분자의 자식은 당과 수령님께 100배, 1000배 더 충성해야 한다고. 엄마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옆에 앉은 친구도 자리를 옮겼어요.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든 수화기가 땀으로 미끄러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화는 알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이튿날 새벽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쿵쿵쿵. 정화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쿵쿵쿵.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거실로 나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들이 인사도 없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안전점검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집 안 점검합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한 명은 책장으로, 한 명은 부엌으로, 한 명은 침실로 흩어졌습니다. 정화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책을 하나하나 꺼내 흔들어 보고 바닥에 던졌으며 서랍을 열어 안에 든 것들을 쏟아내고 부엌 찬장의 그릇들을 꺼내 뒤집어 보고 심지어 화분의 흙까지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진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아들이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는 그쪽으로 가려다 말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서랍 열리는 소리, 책상 서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엔 더 철저히 조사해야겠군.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어질러진 집을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책들이 찢어져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 찬장의 그릇들이 깨져 있었으며 화분의 흙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진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진호의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땀이 식은 땀으로 변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돼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사관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었어요. 정화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진호야. 정화가 다가가려 하자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어요. 진호야, 저녁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진호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옆에 앉아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정치 교관님이 따로 부르셨어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교관실에 들어가니까 교관님이랑 보이부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어요. 매일 뭐 하시는지, 누구 만나시는지, 전화는 누구한테 하시는지. 그리고 진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매일 보고하래요. 안 그러면 저도. 말을 잇지 못하고 진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정화는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진호의 등에서 흐느끼는 떨림이 전해졌어요. 괜찮아, 진호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화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앞 주차장에 검은 SUV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차는 거기 있었어요. 차 안에 누군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빨간 담뱃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화는 커튼을 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는데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을 보니 잿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 앞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4층에 사는 박순희 아주머니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평소 정화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며 김치를 나눠주곤 했는데 오늘은 정화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 쪽으로 가버렸어요. 정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2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철호 아저씨였습니다. 퇴직한 군인으로 평소 정화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죠. 정화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지만 김 아저씨는 정화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렸지만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계단 쪽을 바라봤어요. 김 아저씨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출입 게이트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출입증이 빨간 불을 깜빡였어요. 경비원이 나와 출입증을 받아들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제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10분을 기다렸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 빨리 좀 하지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등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아뒀던 연구 자료 파일이 사라져 있었고 서랍은 누가 뒤진 듯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을 하니 어제보다 더 많은 폴더가 차단돼 있었어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은 5개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연구소 복도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 총살당했대. 아이고 애들은 어쩌려고. 곧 저 사람도. 정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고 앞만 봤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가니 어제보다 더 심했어요. 정화가 배식대에 다가가자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요. 정화는 텅 빈 공간을 지나 배식대 앞에 섰어요. 배식하는 아주머니가 밥을 쟁반에 툭 던지듯 놓았고 국을 뜰 때는 국자를 거칠게 휘둘러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화의 인민복에도 국물이 몇 방울 튀었어요. 쟁반을 들고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가득 찼는데 구석에 4자리짜리 테이블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정화가 그 테이블로 걸어가자 양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정화가 앉을 때쯤에는 양쪽 테이블이 모두 비어 있었어요.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옥수수밥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씹을수록 입안에서 톱밥 같은 식감만 느껴지고 삼켜지지 않았어요. 물을 마셔서 억지로 넘겼습니다. 국을 한술 떴는데 짜기만 했어요. 정화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쟁반을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김현숙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정화와 15년째 같은 실험실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현숙은 배식을 받고 식당을 둘러보다가 정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정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반대편 테이블로 갔어요. 정화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현숙이 자리에 앉으며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화는 일어났습니다. 쟁반을 들고 잔반 처리대로 갔는데 거의 그대로인 밥과 국을 버릴 때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쟁반을 반납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흐르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오후 3시 정화는 자료실에서 필요한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반 사이를 걸어가는데 뒤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2명의 남자 연구원이 서류를 보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화가 다가가자 대화를 뚝 끊고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정화가 지나가자 뒤에서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야 해. 저 사람 감시받고 있다니까. 우리까지 의심받으면 안 되지. 정화는 필요한 서류를 찾지 못한 채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20m쯤 뒤에 검은 인민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정화와 눈이 마주치자 옆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메고 연구소를 나왔는데 정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 두 명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정화를 쳐다보며 뭔가를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모른 척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40분 동안 정화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월의 자강도는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어요. 강물은 회색빛으로 흐르고 있었고 산에는 앙상한 나무들만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옆 사람의 팔꿈치가 옆구리를 찔렀지만 정화는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어젯밤에 검은 SUV가 또 서 있었어요. 같은 자리, 같은 차였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돌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화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에 사는 이순자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고 있었는데 정화를 보자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아 깜빡했다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아주머니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층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옆집 402호 문틈이 살짝 열렸어요. 누군가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그쪽을 보자 문이 재빨리 닫혔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니 텅 빈 거실이 드러났어요. 진호는 사관학교 기숙사에 있었고 서유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정화는 혼자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든 배추 몇 잎과 된장 한 통 그리고 감자 3개가 전부였어요. 정화는 감자 1개를 꺼내 씻어서 쪄먹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찌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서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감청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화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진호야,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저 지금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 못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제 짐이 다 뒤져져 있었어요. 기숙사 방에 돌아왔더니 침대 및 옷장 안 책상 서랍 다요. 그리고 룸메이트가 오늘부터 다른 방으로 옮겼대요. 갑자기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엄마. 교관님이 내일 다시 부르래요. 저 어떻게 해요? 진호야. 정화가 말하려는데 진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와요? 엄마 끊을게요. 조심하세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에서 신호음만 울렸어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자가 다 쪄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정화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감자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정화는 냄비를 들고 싱크대에 넣었어요. 찬물을 틀자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남편 성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뒤돌아보며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그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미안하다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남으라는 걸까요? 새벽 4시 정화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아파트 주차장의 검은 SUV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밤을 새우며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화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새벽 4시 정화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정화는 시장에 갔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장마당에서 뭐라도 사야 했어요. 평소 다니던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주인이었는데 정화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배추 주세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배추 한 통을 꺼내 저울에 올렸어요. 세근에 60원입니다. 평소보다 20원이나 비쌌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돈을 냈어요. 주인이 배추를 비닐봉지에 넣어주는데 동작이 거칠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건네는 손도 차갑기만 했어요. 아주머니. 정화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주인 아주머니는 정화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리 동무. 나도 먹고 살아야 해요. 당신 내 집안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추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른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배추 싱싱해요. 정화는 천천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장 통로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응, 맞아. 불쌍하긴 한데.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길, 배추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비가 얼굴을 적시고 옷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배추를 씻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화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유나, 왜 그래? 엄마. 오늘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는 혁명 가정의 자녀들만 쓸 수 있다고. 저는 친구 집에 얹혀 자래요. 근데 엄마. 서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저를 피해요. 아무도 같이 밥 안 먹으려 하고. 수업 시간에도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유나. 조금만 참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엄마. 우리 어떻게 돼요? 아빠는 정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윤의 흐느끼는 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유나. 엄마 믿어. 우리 꼭 살아남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고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안고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차장의 검은 SUV는 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남편이 남긴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준비하라. 이제 정말로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새벽 정화는 남편이 숨겨놓았다던 USB를 찾기 위해 침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장롱을 양손으로 잡고 조금씩 밀기 시작했는데
나무가 바닥에 쓸리며 끽 마이너스 하는 소리를 냈고 정화는 재빨리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며 진호가 깨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더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 장롱을 밀어냈습니다. 30cm쯤 공간이 생기자 벽과 장롱 사이 좁은 틈이 드러났는데 정화는 그 어두운 공간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먼지가 손등에 쌓이고 거미줄이 손가락 사이에 얽히는 걸 느끼면서도 더 깊숙이 손을 넣어 손끝으로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물체를 만졌고 그걸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비닐봉지에 여러 겹 쌓인 작은 USB였습니다. 손을 떨며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먼지투성이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는데 이게 성민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이구나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정화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장롱을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밀어넣은 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윙마이너스 소리를 낼 때 정화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보는 건 아닌지 어디선가 감시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 목록이 떴는데 폴더가 20개가 넘게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폴더를 열자 핵개발 데이터가 가득했는데 농축 우라늄 수치, 실험 기록, 사고 보고서 그리고 삭제됐어야 할 사망자 명단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이 몇 년에 걸쳐 위험을 무릅쓰고 모은 자료였어요. 정화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노트북을 덮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어요. 누구세요? 리정화 동무이십니까? 남자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류하성입니다. 박성민 동무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화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몇 년 전 성민의 동창회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 접경 지역에서 무역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화성은 복도를 힐끗 보더니 다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위험합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문제 시도 재개속을 열어줬습니다. 화성이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살폈는데 그 동작이 익숙해 보였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정화는 찻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화성은 소파에 앉아 창문 쪽을 힐끗 보더니 커튼이 쳐져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정화가 차를 따라주자 화성은 찻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부탁했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을 꼭 도와달라고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화성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정화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금 리 동무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정화 동무도 연행될 겁니다.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중국으로 나갈 길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총살이라는 걸요. 정화는 쪽지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목요일 밤 10시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어요. 압록강 근처에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성은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계병들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총을 쓸 순 없어요. 소리가 나면 바로 끝이니까요. 화성은 또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였는데 정화의 눈이 커졌어요. 수면제입니다.
강력한 거예요. 차나 술에 타서 먹이면 30분 안에 깊이 잠듭니다. 깨어나는 데는 최소 6시간 걸리고요. 화성이 비닐봉지를 정화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화는 그걸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어떻게 경계병들에게 먹이죠? 그 사람들이 제 차를 마실 리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성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리 동무가 매일 저녁 강변을 산책하세요. 그리고 경계병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엔 경계하겠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 나쁠 거 없잖아요. 신뢰를 쌓는 겁니다. 정화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경계병들에게 차를 주며 친해진 다음 마지막 날 밤 수면제를 타서 먹인다는 거였어요. 잔인했지만 살기 위해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나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리 동무 혼자 가면 아이들은 수용소로 갑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용소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화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숫자를 말했습니다. 정화의 1년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있는 걸 다 팔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성민이가 돈을 좀 맡겨뒀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화성이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화는 그걸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성민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목요일까지 준비하세요. 그 전에 매일 저녁 강변에서 경계병들과 친해지고요. 목요일 밤 10시 제가 지정한 장소에서 만납시다. 화성은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정화가 배웅하려 하자 손을 저었어요. 밖에서 같이 있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작별합시다. 화성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정화를 돌아봤습니다. 성민이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부디 살아남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테이블 위에 수면제 봉지와 돈 봉투를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봉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하얀 가루가 자신과 아이들의 생사를 가를 거였어요. 그날 밤부터 정화는 매일 저녁 6시 30분에 보온병에 옥수수차를 가득 담아 압록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3월 말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이 강물 위를 스치며 쌩쌩 소리를 냈어요. 강변 초소에는 경계병 2명이 서 있었는데 한 명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쯤 됐습니다. 첫날 정화가 다가가자 두 병사는 총을 움켜쥐며 경계했습니다. 누구요? 왜 여기 왔소? 젊은 병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보온병을 들어 보이며 웃어 보였어요.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이 길로 산책하는데 추운 날씨에 서 계시는 거 보니 마음이 쓰여서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두 병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나이든 병사가 젊은 병사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가십시오. 정화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어요. 둘째 날 정화는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보온병과 함께 작은 봉지에 구운 옥수수 2개를 가져갔어요. 배급에서 받은 걸 아껴뒀다가 구운 거였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네. 젊은 병사가 나이든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다시 보온병을 들어 보였어요. 오늘도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제는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한 잔씩 드시면 몸이라도 녹일 텐데 싶어서요. 그리고 이건 제가 구운 옥수수예요. 나이든 병사가 정화를 위아래로 흘어봤습니다. 정화는 두렵지 않은 척 웃으며 기다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화는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병사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오, 따뜻하고 달달하네요. 꿀을 조금 넣었어요. 꿀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병사도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두 병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구운 옥수수도 건넸는데 둘 다 받아 먹었습니다. 정화는 그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병사들이 먼저 정화를 반겼습니다. 오, 또 오셨네요. 젊은 병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이번에 보온병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옥수수차, 하나는 보리차였습니다. 오늘은 2가지 준비했어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병사들은 둘 다 마셔보고 옥수수차가 더 달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들의 이름을 물었어요. 젊은 병사는 김철수, 나이 든 병사는 리성호라고 했습니다. 철수 동무는 고향이 어디세요?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가족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철수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휴가 나가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더 따라줬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반복하자 병사들은 정화를 완전히 경계 풀고 대했어요. 정화가 오는 시간이 되면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정화가 가져온 차와 간식을 받으며 집 이야기, 고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화는 담배도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피우던 담배가 서랍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것도 드세요. 남편이 피우던 건데 이제 필요 없어서요. 정화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성우가 담배를 받으며 정화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남편분이 어디 가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정화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병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둘은 정화를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홀로 된 여자에 대한 동정심이었을까요? 열흘째 되던 날 정화는 집에 돌아와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이 목요일이었어요. 화성과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봉지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서윤과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둘 다 내일 저녁 집에 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서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정화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전화가 감청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어요.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옷장을 열어 가장 두꺼운 옷들을 꺼냈어요. 아이들 것도 함께요. 작은 배낭에 옷을 넣고 남편의 USB와 약간의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연구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의미 없었으니까요. 대신 집에 남아 탈출 준비를 했어요. 부엌에서 삶은 감자와 옥수수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물병도 챙겼어요. 모든 걸 준비하고 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5시 서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딸은 여유어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정화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오빠 오면 같이 얘기할게. 오후 6시 진호가 도착했습니다. 아들도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셋이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정화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너희도 동의해줘야 해.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오늘 밤 여길 떠날 거야.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한국으로 갈 거야.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그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 아빠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놨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해. 정화는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아빠가 모은 자료가 있어. 이걸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압록강을 건너는 건 그건 미친 짓이에요. 잡히면 어차피 죽어. 여기 있어도 죽어. 그럼 차라리 살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하는 게 낫지 않겠니? 서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꼭 살아남을 거야. 정화는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셋이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저녁 6시 30분 정화는 마지막으로 보온병에 차를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옥수수차에 꿀을 듬뿍 넣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봉지를 열어 하얀 가루를 보온병 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저으니 가루가 녹으며 사라졌어요. 진호야, 서윤아. 배낭 메고 준비해. 두 아이는 준비된 배낭을 맸습니다. 정화도 자기 배낭을 맸어요. 보온병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정화는 이 집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2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두 아이와 함께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초소가 보였습니다. 철수와 성호가 서 있었어요. 정화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인사드려라. 서윤과 진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병사도 인사를 받았어요. 정화는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꿀을 많이 넣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요. 철수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달고 맛있네요. 성호도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의 컵에 차를 가득 따라줬어요. 담배도 꺼내 건넸습니다. 추운 날엔 이게 제일이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성호가 담배를 받아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철수도 담배를 피웠어요. 정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15분, 20분. 철수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왜 이러지? 성호도 눈을 깜빡이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상하네. 갑자기 어지러. 철수가 초소벽에 기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성호도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화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두 아이를 봤습니다. 지금이야. 가자. 셋은 초소를 지나 강변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어요. 사장. 압록강을 건너는 가족. 강둑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빠졌어요. 진호가 앞장서서 나뭇가지를 헤치며 길을 만들었고 정화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윤이 미끄러지며 작은 비명을 내자 정화가 얼른 딸의 입을 막았어요. 소리 내면 안 돼. 절대로.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계속 내려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강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철썩철썩 물결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최소 200m는 돼 보였어요. 정화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호야, 네가 군대에서 배운 대로 해. 우리 이끌어줘.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을 조였습니다. 사관학교에서 하천 도하 훈련을 받았던 게 이럴 때 쓸 줄은 몰랐어요. 진호는 서윤에게 다가가 호흡법을 알려줬습니다. 누나, 물에 들어가면 일단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절대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물을 마시게 돼. 알았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정화는 USB를 비닐에 다시 한번 싸서 속옷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더 꽉 조였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간다. 서로 손 놓치면 안 돼. 셋은 손을 맞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정화는 비명을 참았어요.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3월의 압록강 물은 아직 녹지 않은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무릎까지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들어갔어요. 물살이 거셌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자 정화가 딸을 꽉 붙잡았어요.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너무 추워서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계속 가. 멈추면 안 돼. 진호가 앞에서 외쳤습니다. 셋은 계속 나아갔어요. 물이 목까지 찼습니다. 이제 헤엄쳐야 했어요. 진호가 먼저 몸을 띄우며 헤엄치기 시작했고 정화와 서윤도 따라했습니다. 물속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강물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헐떡임만 들렸습니다. 정화는 팔을 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팔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순찰선이 강 위를 후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잠수. 진호가 외쳤습니다. 셋은 동시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잠겼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고 물속에서 손을 더듬어 서윤의 손을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불빛이 그들이 있던 수면을 스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숨을 헐떡였어요. 서윤도 진호도 물 위로 떠올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시 헤엄쳐야 했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팔이 저려왔어요.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정화는 이를 악물고 계속 저었어요. 서윤이 기침을 하며 물을 토했습니다. 문장을 진짜로 길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계속 쓰겠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팔이 저려오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지만 정화는 이를 악물고 계속 물을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는데 옆에서 서윤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하기 시작했고 몸이 가라앉으려 하자 정화는 재빨리 딸의 몸을 끌어안으며 물 위로 띄우려 애썼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는데 정화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물을 토하게 했고 서윤이 토하고 나서 가까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자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누나 괜찮아? 진호가 헤엄쳐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계속 가.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저 멀리 북한 쪽 강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치는 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초소에서 쓰러진 병사들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빨리 더 빨리. 정화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셋은 있는 힘을 다해 팔을 저었어요. 북한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오 마이너스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 하늘을 향해 쏘는 건지 강을 향해 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정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어요. 물이 튀는 소리가 10m쯤 뒤에서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에 박힌 거였어요. 잠수. 지금. 진호가 외쳤습니다. 셋은 다시 물속으로 잠겼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오래 잠겨야 했습니다. 정화는 물속에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더듬어 서윤과 진호를 찾았어요. 셋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물속에서도 총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퉁퉁퉁. 정화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참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헉 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서윤과 진호도 떠올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총소리는 멈춰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 강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 중국 쪽 강둑이 보였어요. 저기 보여. 진호가 외쳤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셋은 남은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저었어요. 50m, 40m, 30m. 마침내 진호의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닥이 거의 다 왔어. 정화와 서윤도 곧 바닥이 닿았어요. 셋은 비틀거리며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진흙 바닥에 손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강둑에 올라섰을 때 정화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서윤이 울먹이며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지며 녹았어요. 우리 건넜어. 정말로 건넜어.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진호도 옆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셋은 한동안 그렇게 강둑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젖은 옷이 얼기 시작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정화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서윤과 진호도 일어났어요. 셋은 비틀거리며 언덕 위를 향해 걸었습니다. 저 위에 화성이 말한 폐가가 있을 거였어요. 10분쯤 걸어 올라가니 낡은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비와 눈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정화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화는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방수가 돼 있어서 작동했어요. 불빛을 비추니 텅 빈 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좀 쉬자. 옷 갈아입어야 해. 셋은 젖은 옷을 벗고 배낭에서 꺼낸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어요. 서윤의 입술은 여전히 파랗게 떨리고 있었고 진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배낭에서 담요 하나를 꺼내 서윤을 감싸줬어요. 진호에게도 담요를 씌웠습니다. 자신은 담요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 화성 씨가 여기로 올 거야. 정화가 말했습니다. 셋은 벽에 기대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나 손전등을 껐어요. 문 쪽을 긴장하며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리정화 동무? 화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전등을 켰어요. 여기 있어요. 화성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다른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중국인 같았습니다. 잘 건너오셨네요. 대단합니다. 화성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새벽 4시에 트럭이 올 겁니다. 그걸 타고 선양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화성은 배낭에서 따뜻한 물이 든 보온병과 빵 몇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정화는 고맙게 받았어요. 조심하세요.
중국 공안들도 탈북자를 찾고 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었어요. 화성은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성민이가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부디 잘 살아남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물을 서윤과 진호에게 나눠줬어요. 빵도 조각조각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물과 음식이었어요. 새벽 3시 30분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서윤과 진호는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을 깨웠어요. 일어나. 차가 왔어. 셋은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 중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고 뒤쪽 짐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남자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셋은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에는 곡물 포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 포대 뒤에 숨으세요. 검문소 몇 군데 지나갈 겁니다. 셋은 곡물 포대 사이로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고 곡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어요.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선양 가는 길입니다. 곡물 배달이요. 짐칸 좀 봅시다. 정화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서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호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빛이 안으로 비춰졌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공안이 포대를 하나 들춰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윤이 갑자기 기침을 하려 했습니다. 진호가 재빨리 손으로 동생의 입을 막았어요. 손바닥에 서윤의 따뜻한 입김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공안이 바로 앞 포대를 들춰봤습니다. 정화는 숨을 완전히 멈췄어요. 공안의 손전등 불빛이 포대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들춰보면 발각될 거였어요. 그때 다른 공안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와봐. 이쪽에 수상한 차가 있어. 포대를 들추던 공안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포대를 도로 덮고 짐칸에서 내려갔어요. 됐어. 가도 좋아.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서윤이 진호의 손에서 벗어나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딸을 안아줬어요. 6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2번 더 지났지만 다행히 짐칸 검사는 없었어요. 오후 2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셋은 짐칸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어요. 눈을 뜨니 낯선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양이었어요. 운전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큰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저기가 한국 영사관입니다.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하세요. 도와줄 겁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트럭을 몰고 떠났어요. 정화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영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영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경비원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전화를 들었어요. 몇 분 후 한국 영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따뜻한 눈빛으로 셋을 바라봤어요.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서윤도 진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다가와 정화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살았어요. 정말로 살아남았어요. 5장. 추격과 배신.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영사관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정화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제공해줬지만 밤마다 정화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 그리고 잡혀가는 꿈.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영사관 직원이 급히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리정화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공안이 영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요. 북한 보위부에서 압력을 넣은 모양입니다. 정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위험합니다. 공안들이 공항도 감시하고 있거든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차로 이동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하지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해야죠. 여기 있으면 어차피 잡힐 테니까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10시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밤 10시 정화와 아이들은 영사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한국인이었고 옆자리에는 영사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셋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영사관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섰는데 정화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검은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뒤에 차가 따라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공안인 것 같네요. 꽉 잡으세요.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차도 속도를 높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는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멈춰라. 확성기에서 중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서윤이 무서워서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운전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도 따라왔지만 조금 거리가 벌어졌어요. 저 앞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를 바꿔 탈 겁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5분쯤 더 달리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차가 한 골목으로 들어가 멈췄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셋은 급히 내렸습니다. 옆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밴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중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타요. 셋은 밴에 올라탔습니다. 밴이 출발하며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어요. 아까 타고 온 차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미끼였던 거예요. 잠시 후 뒤에서 공안 차가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화 일행은 다른 길로 빠져나간 뒤였어요. 휴. 영사관 직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은 따돌린 것 같네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배는 밤새 달렸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쫓아오는 걸까? USB 때문일까? 자신이 핵과학자였기 때문일까? 새벽 5시쯤 밴이 한 농가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낮에는 이동하기 위험합니다. 셋은 농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뜨거운 죽을 끓여줬습니다.
정화는 감사하며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오후 2시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는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검은 차 2대가 농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안이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영사관 직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셋은 배낭을 들고 뒷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가 뒤편은 옥수수밭이었습니다. 키 큰 옥수수 줄기 사이로 뛰어 들어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쫓아. 공안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윤의 손을 잡고 계속 뛰었어요. 진호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옥수수 잎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밭끝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셋은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공안들이 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없는데? 저쪽도 찾아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분을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이제 나가도 될까?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살짝 열었어요.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가자. 셋은 창고에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어 다른 마을에 도착했어요. 영사관 직원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정화가 주변을 설명하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차를 보낼게요. 2시간 후 다른 차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택시였어요. 운전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이었습니다. 탈북자 분들이시죠? 베이징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중간에 검문소가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셋은 택시에 탔습니다. 다시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베이징만 가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6장 배신과 희생. 베이징에 도착한 건 다음날 새벽 5시였는데 운전사가 한 허름한 여관 앞에 차를 세우며 여기서 하루만 쉬었다가 내일 아침 공항으로 가자고 말했고, 정화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진 채로 아이들과 함께 여관 계단을 올라 2층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고, 낡은 침대 2개와 깨진 거울이 달린 화장대, 그리고 녹슨 수도꼭지가 달린 작은 욕실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따뜻한 실내라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서윤은 침대에 쓰러지듯 눕자마자 잠들어 버렸고, 진호는 창문 옆에 앉아 밖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화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깊어져 있었는데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초췌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섞인 물이 나오다가 점차 맑아졌고, 정화는 그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압록강의 얼음같이 차가운 물, 총소리, 숨을 참으며 물속에 잠겼던 순간, 서윤이 물을 삼키며 가라앉으려 했던 그 아찔한 순간, 그리고 진호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던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정화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는데 이 여자는 더 이상 북한의 리정화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진호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정화는 아들 옆에 앉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진호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괜찮아?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경계병들한테 수면제 먹였잖아요. 정화는 아들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 우리 때문에 처벌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진호야. 엄마도 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밤마다 그들 얼굴이 떠올라. 특히 철수. 그 젊은 친구는 어머니가 편찮다고 했었잖니. 하지만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을 죽인 건 아니야. 그냥 잠들게 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아빠가 모은 자료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조선족 운전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정화는 아이들을 깨웠고 셋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배낭을 메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낯선 남자 2명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정화 일행을 힐끗 보더니 지나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빨리 가시죠. 운전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급하게 출발했어요. 백미러를 보니 아까 그 남자 2명이 여관 밖으로 나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공안 정보원 같습니다. 눈치챈 것 같아요. 빨리 공안 가야 해요.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베이징 시내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많았지만 운전사는 능숙하게 차선을 바꿔가며 달렸어요. 30분쯤 달렸을 때 뒤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뒤에 또 따라와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백미러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꽉 잡으세요. 차가 갑자기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달려나가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오던 차도 집요하게 쫓아왔어요. 공항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운전사가 외쳤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뒤에서는 또 다른 검은 차 한 대가 더 나타났어요. 이제 2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질주해서 교차로를 통과했는데 뒤에서 급브레이크 소리와 충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쫓아오던 차 한 대가 다른 차와 부딪혀 멈춰섰고 하지만 다른 한 대는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저 앞에 공항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앞에서 또 다른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안 돼. 앞뒤로 막힌 상황이었어요. 검은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는데 그중 1명은 류화성이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크게 떴어요. 화성 씨? 화성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온 차에서도 2명이 더 내렸는데 그들은 북한 보위부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리정화 동무. 너무 멀리 왔소. 보위부 요원이 차창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당황한 얼굴로 정화를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화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서윤과 진호도 따라 내렸어요. 보위부 요원이 권총을 꺼내 정화에게 겨눴습니다. 동무가 가진 USB를 내놓으시오. 그리고 순순히 따라오면 자식들은 살려주겠소. 정화는 화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성민이가 당신을 친구라고. 화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리 동무. 나도 가족이 있소. 보위부에서 내 가족을 인질로 잡았소. 안 그러면. 화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이해했어요. 그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USB를 내놓으시오. 마지막 경고요. 보위부 요원이 총구를 정화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손을 올려 속옷 안쪽에 숨겨둔 USB를 꺼내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진호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는 건드리지 마. 진호가 어머니를 감싸며 요원 앞을 막아섰어요. 요원이 당황하며 총구를 진호에게 돌렸고 그 찰나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진호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진호야. 정화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품에 쓰러지며 피를 흘렸어요. 서윤이 울부짖으며 오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오빠. 정화는 진호의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피를 막으려 했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진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진호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진실을 전해야 해요. 엄마, 꼭. 진호의 손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흔들었어요. 진호야, 진호야, 정신 차려. 하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철수해야 해. 한 명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차에 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안 차량 4대가 사방에서 도착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총 버려. 중국 공안들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어쩔 수 없이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어요. 화성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공안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정화에게 달려왔어요. 리정화 씨, 괜찮으세요? 아들이. 정화는 울먹이며 진호를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진호를 보더니 급히 무전기를 꺼냈어요. 구급차 빨리 보내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진호를 들것에 올려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총알은 어깨를 관통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고 화성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화성은 끌려가면서 정화를 돌아봤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실려가는 구급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회복에 2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정화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의사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진호가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정화와 서유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진호는 마취에서 깨어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진호야. 엄마 여기 있어.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는 힘없이 웃었어요. USB는 무사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응. 내가 지켜줘서 무사해.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한국 갈 수 있겠네요. 응. 곧 갈 수 있어. 조금만 쉬면 돼. 일주일 후 진호의 상태가 안정되자 한국 영사관에서 특별 의료 항공편을 마련해줬습니다. 정화와 서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진호는 베이징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화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 4시였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정화 일행을 특별 차량에 태워 서울 외곽의 한 보호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 낯설고 화려했는데 높은 빌딩들과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정화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보호시설은 경기도 어느 조용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관은 평범한 아파트처럼 보였지만 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여직원이 정화에게 305실 열쇠를 건네며 이곳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머물게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원룸 형태의 공간이었는데 침대 2개와 작은 식탁 옷장 하나 그리고 간이 부엌이 딸린 욕실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어봤는데 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서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안아줬어요. 응, 우리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날 저녁 통일부 조사관이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온화한 인상이었고 그는 정화에게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 조사가 있고요. 리정화 씨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특별한 케이스라고요? 네, 핵과학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조사관은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이 안에 북한의 핵개발 실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수치, 실험 기록, 사고 보고서 그리고 정화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숙청 명단도 있습니다. 누가 왜 죽었는지 모두요. 조사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야 남편이 죽은 게 헛되지 않아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리정화 씨,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용기에 감사할 겁니다. 그날 밤 정화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우니 지난 몇 주간의 고생이 꿈만 같았어요. 옆 침대에서는 서윤이 곤히 자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화는 매일 아침 9시에 조사실로 가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떻게 핵과학자가 됐는지, 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남편은 왜 숙청당했는지, 어떻게 탈출을 결심했는지 모든 걸 설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USB 안의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정화는 하루 8시간씩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화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료를 모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성민은 5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자료를 복사하고 숨겨뒀던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고 서유는 보호시설 안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쓰는 말과 남한에서 쓰는 말이 많이 달랐거든요. 어느 날 오후 조사관이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리정화 씨가 제공한 자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됐습니다. 다음 주에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정화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겁니다. 특히 핵개발 관련해서요. 리정화 씨의 증언은 역사적인 증언이 될 겁니다. 정화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였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정화는 조사관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남편 무덤을 만들고 싶어요. 조사관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육골이 없는데 어떻게? 상징적인 거라도 좋아요. 제가 남편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거든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는 서윤, 진호와 함께 서울 외곽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탈북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있었는데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비석에는 북한에서 죽은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정화는 새로 만든 비석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박성민 1978-2025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편이자 아버지. 정화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성민이 좋아하던 담배 한 갑과 소주 한 병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만든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USB도 무사히 전달했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과 진호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햇살은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정화는 이제 보호시설을 나가 일반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통일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알선해줬고 정화는 탈북자 정착 지원금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서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진호는 완전히 회복해 재활 치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끝난 날 저녁 정화는 보호시설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빛의 물결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3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정화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반지를 꺼냈는데 북한을 떠날 때 유일하게 챙겨온 남편의 유품이었고 손가락에 끼워보니 너무 커서 헛헛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정화는 반지를 꽉 쥐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는데 북한에서 보던 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별들 아래서 정화는 자유로웠습니다. 보호시설을 떠나기 전날 밤 정화는 혼자 방에 남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조사관들이 이미 다 분석했지만 정화는 남편이 남긴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고 싶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내려가다가 정화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맨 마지막 폴더 하나가 암호로 잠겨 있었는데 조사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폴더였어요. 파일 이름은 정화에게였습니다. 정화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암호 입력창을 바라봤어요. 무슨 암호일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봤습니다. 틀렸어요.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윤이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딸깍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문서 파일 1개와 동영상 파일 1개가 있었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파일을 먼저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는데 남편 성민의 글씨체로 작성된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정화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탈출에 성공했다는 뜻이겠지. 나는 당신이 해낼 거라 믿었소.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정화 미안하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떠나게 돼서. 사실 나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소. 내가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것을요. 보이부 내부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몰래 알려줬소.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 나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화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소. 이 체제는 충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종을 원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것을요. 내가 명단에 오른 이유는 단순했소. 내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요. 연구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은폐되는 죽음들, 조작되는 실험 결과들. 나는 그 모든 걸 봤소. 그래서 결심했소. 어차피 죽을 바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죽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아이들만은 살려야 한다고요. 정화는 화면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웠소. 자료를 모으고 유아성을 찾아가 부탁하고 탈출 경로를 알아보고 그리고 당신에게 USB 위치를 알려주는 쪽지를 남겨놓고 모든 준비를 마쳤소. 정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오. 우리가 함께 보낸 2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서윤이와 진호에게도 전해주시오. 아빠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고요.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서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이 있소. 이 자료를 세상에 알려주시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시오. 당신이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소. 사랑하오 정화.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의 남편 성민이. 정화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도, 그래서 가족을 탈출시켜야 한다는 것도. 모든 게 계획된 희생이었던 겁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배경은 연구소 화장실 같았고 성민은 휴대폰으로 자신을 찍고 있었어요. 정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무사히 탈출한 거겠지. 정말 다행이요. 화면 속 성민의 얼굴은 여인 상태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할 말은 편지에 다 썼지만 그래도 당신 얼굴을 보며 말하고 싶었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하오? 대학 도서관 앞이었지. 당신이 책을 떨어뜨렸고 내가 주워줬어. 그때 당신이 웃으며 고맙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순간 알았어.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화면 속 성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2년을 함께했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 하지만 나는 후회 없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으니까.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진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 평양 모란봉에 갔을 때,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화,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당신은 자격이 있어. 자유로운 세상에서 웃으며 살 자격이요. 그리고 가끔씩 나를 기억해 주시오. 당신을 사랑했던 한 남자를요. 성민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내 사랑.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화는 노트북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흐느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화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서윤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서윤도 함께 봤어요. 영상이 끝나자 서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안고 울었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거네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는 영웅이야. 우리 가족의 영웅.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보호시설을 떠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거실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웃고 있는 성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10년 전 서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거였어요.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작지만 따뜻해요. 당신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9장. 에필로그 자유의 강 위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이제 이수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 탈북자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었고 정화는 그 기회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리정화였고 박성민의 아내였으며 서윤과 진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윤은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진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어요. 둘 다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는데 가끔 북한 말투가 튀어나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정화는 통일부의 제안으로 탈북자 정착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남한에 온 탈북자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일이었는데 정화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화는 서윤과 진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강에 갈까? 날씨도 좋고. 둘은 좋다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셋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갔는데 10월의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어요. 한강 다리 위를 걸으며 정화는 난간에 기대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 땅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압록강도.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건넜던 그 강이. 엄마 뭐 생각하세요? 서윤이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정화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서. 진호도 다가와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버지 생각하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했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당연하지. 아빠는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보며 웃고 있을 거야. 셋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강물은 계속 흘러갔어요. 정화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성민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화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당신은 이미 저희를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이제 당신도 자유로우세요. 정화는 반지를 강물 위로 던졌습니다. 반지가 공중에서 빙글 돌며 햇빛을 반사하다가 강물 속으로 풍덩 빠져들었어요. 물결이 동그랗게 퍼져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작별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우리가 당신이 바란 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는 약속.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진호가 다른 손을 잡았어요. 셋은 그렇게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서 유람선이 지나가며 밝은 음악 소리를 흘렸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으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정화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진호가 말했습니다. 저 대학에 다시 가고 싶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정화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무슨 공부? 법학이요.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루고 싶고요. 정화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야.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저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면 제가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정화는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한강을 황금빛으로 만들었어요. 정화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이 노을을 함께 보고 있을 거라고요.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한강의 전경을 담아냈습니다. 다리 위에 선 세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지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흘러갔어요.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암전되며 다른 장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압록강의 밤이었어요. 차가운 강물이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고 북한 쪽 강둑에는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압록강을 건넌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그녀의 두 아이였죠. 하지만 그들이 건넌 건 단순히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건넌 건 두려움이었고 억압이었으며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간 곳에는 자유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며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한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와 두 아이가 다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용감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로운지를요. 세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리정화는 이제 이수연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압록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차가움, 그날의 두려움, 그리고 그날의 용기가 그녀를 만들었으니까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의 강을 건널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꿈꾸며. 별똥별 하나가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그 길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